상나라로 떠나는 부친을 호경의 강변에서 전송한 뒤 주공 다는 시종에게 채비를 갖추게 하고는 자신의 영지 주원 땅이 있는 남서쪽 들길로 말머리를 돌렸다. 상해 주왕 제신이 사신을 보내 불러들인 것인데 전과 달리 윽박지르는 듯한 사신의 말투나 거만한 태도가 심상치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 않았다. 걱정되는 일은 얼마 전에도 있었으니 한 해 전 문왕에게 시집온 상왕 제을의 여동생이 며칠을 참지 못하고 떠나버린 사건이 그러했다. 내력은 이렇다. 제을 수신왕이 누이 동생과 함께 사냥하다 주나라 경계를 침범했는데 문왕이 그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등 극진히 대접했다. 상왕 일행이 호경의 귀빈실에 눌러앉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문왕은 역점을 쳐 제을의 의도를 알아냈다. 제을왕의 여동생은 팔척장신에 사납기는 사자와 같고 날쌔기는 독수리와 같아 종종 선조 무정대왕비이자 당대 군 총사령관인 부호와 비교되곤 했다. 그처럼 장부의 품격을 갖추었지만 심한 박색에다 성격 또한 거칠어 나이 20이 넘도록 어느 부족장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문왕이 이미 왕비가 있는 터이지만 상왕에게 동생을 둘째 왕비로 청하자 제을이 반색하여 그 자리에서 혼인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주나라는 작고 가난해 대국에서 온 왕비의 높고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니 중국 최고의 왕실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던 제을의 누이가 이를 견뎌내리 만무했다. 시집온 지 채 한 달이 못 되어 왕비는 신여를 시켜 죽간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으니 마침 달이 보름에 가까운 때였다. 편지에는 주나라 왕의 옷소매가 상나라 시녀의 그것보다 못하니 부끄러워 어찌 오라비를 보겠는가 당치 않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일찍이 제을의 여동생을 자신의 비로 맞았을 때 문왕은 제을의 여동생을 맞아 크게 길하다 라는 글을 적어 주역 11번째 태괴 유고효사로 삼았다. 그런 왕비가 달을 채 넘기지 않고 훌렁 떠나자 크게 상심하여 며칠 번민한 끝에 주역 54번째 괴명을 귀매라 지었으니 이는 제을의 여동생이 돌아간 것을 뜻한다. 이어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 보내니 군왕의 옷소매가 시녀 것만 못하고 달이 보름에 가까우니 길하다 라는 글을 적어 귀매괴의 유고효사로 삼았다. 여동생이 먼지를 뒤집어 쓴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돌아오자 제을은 크게 화를 내고 문왕을 징계하리라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술병을 얻어서 죽어 일은 그것으로 무마되는 듯했다. 하지만 왕위를 이어받은 제신 주왕이 이를 잊지 않았는지 이번에 사신을 보내 문왕에게 지체 없이 아련하라 이른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무정대왕비이자 당대 군 총사령관인 부호라니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 해요. 상나라 23대 무정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여러 부족에서 배필을 찾았지요. 그러던 무정 앞에 미모와 지혜와 용맹함을 모두 갖춘 부호가 나타났어요. 한눈에 반한 왕은 그녀를 배필로 맞으면서 이 여인은 내 곁에서 상나라를 지킬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부호는 무정왕의 조언자이자 참모가 된 데다 뛰어난 무공을 지녔지요. 왕은 그녀에게 군사를 맡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부여했어요. 당시 상나라의 정예병은 최대 13,000명에 이르렀어요. 그보다 훗날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 당시 양측의 군대가 10,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니 부호가 거느린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네요. 부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주변 부족을 정벌해 수많은 포로를 잡았고 무정왕은 부호가 잡아 바친 포로들을 선별하여 인신공양의 제물로 삼았어요. 당시 상나라는 제정일치 사회로 제사는 중요한 통치수단이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면 먼저 포로를 희생제물로 바친 뒤 제사장이 갑골문으로 점을 치고 왕이 이를 해석하여 대사를 결정했어요. 부호의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상승하자 상나라의 성골 귀족들은 불안에 빠져 그녀를 견제하려 했어요.
그들의 음모로 인해 부호는 병을 얻었고 이에 적대 부족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상나라를 위협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호는 병상에서 일어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적군을 하나하나 쳐부수기 시작했어요. 주변 부족의 군대는 부호가 나타나면 혼비백산 도망하기 바빴어요. 마침내 마지막 방족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부호는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요. 무정왕은 부호의 공을 기려 거대한 청동화로를 만들고 거기에 부호의 업적을 기록하라 했어요. 간신들의 음모와 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부호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승을 하직했어요. 무정왕은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곡기를 끊은 채 그녀를 애도했어요. 1976년 중국 허난성 안양시 은허유적지에서 부호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였어요. 무덤에는 유명한 청동 화로를 비롯해 200여 점의 청동기, 700여 점의 옥기, 여러 종류의 무기 등 수많은 부장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또한 그녀의 이름을 새긴 갑골문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부호가 전쟁에 기륭을 묻다 또는 부호가 두상신에게 제사를 올리다 같은 내용이 명료하게 적혀 있어 그녀의 위대한 생애를 짐작하게 해요. 상나라 무정왕비 부호의 삶과 유산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귀국길은 늘상 오고 가는 길인데다 넉넉 잡아 이틀이면 궁전에 도착할 수 있어 단은 평지를 피해 사냥이나 할 겸 일부러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날 근처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쫓아 운 좋게 노루새끼를 잡아 시종과 배불리 먹고 거나하게 취해 산중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두어 시간 천천히 나아가는데 점차 안개가 피어나더니 이윽고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단과 시종이 손을 맞잡고 더듬더듬 돌길과 풀숲을 헤쳐 나아가는데 해도 들지 않고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끝내 시간마저 가늠하기 힘들어졌다. 그렇게 얼마나 헤맸는지 서서히 땅거미가 몰려올 무렵 앞쪽에 어스름하게 불빛이 보이지 않는가? 둘이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자 이번에는 제법 번듯한 길이 나타난다. 말을 끌고 길을 따라 젠걸음으로 나아가는데 마침 안개가 걷히며 몇십 보 앞에 흙담벽으로 둘러싸인 인가가 나타난다. 주저할 것 없이 살인문을 여는데 밥 익는 냄새, 음식 냄새에 술향기까지 풍겨나와 줄임배를 한껏 자극한다. 마당 한쪽 축사에서는 곱비 풀린 암소 한 마리가 한가롭게 여물을 씹다 단 일행을 잠시 쳐다보더니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입을 움직인다. 단이 잔뜩 의심을 품은 채 앞장서 마당에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방문이 열리는 게 아닌가? 놀라 쳐다보니 주인인 듯한 남자가 천천히 툇마루를 내려와 두 사람 앞에 서더니 미소 지으며 인사한다. 동시에 부엌 쪽에서 안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살짝 고개를 내밀더니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겨 남자 뒤에 선다. 그들의 행동거지가 지극히 단정하고 복색은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라 거듭 보아도 평범한 여염의 내외가 아닌 듯하다. 수상쩍은 느낌에 단이 미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데 남자가 말문을 연다. 높으신 분께서 어쩌다 길을 잃으신 모양입니다. 대체 이곳은 어디고 주인장은 뉘신데 이처럼 외딴 산속에 거처하는 게요? 여기는 두 나라 경계인 기산 서북쪽 고원지대로 강족과 융족, 그 밖에도 여러 부족이 관할을 다투는 곳입니다. 귀댁은 이런 험지에 어찌 거처하는 게요? 용모로 보아서는 어느 족에도 속하지 않는 듯하니 혹시 서역 멀리서 난을 피해 여기까지 온 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 오늘 공자님 일행이 오실 줄은 알고 있었지요. 나는 그저 사냥하다 안개의 길을 잃어 하루를 헤맨 것뿐인데 우리가 올 줄 어찌 알았다는 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다 아는 수가 있답니다. 그보다 한동안 요기를 못하셨을 테니 저희와 함께 식사라도 하시지요.
변변치 않지만 배를 채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참, 저는 추광이라 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단과 시종이 홀린 듯 주인장을 따라 대청 위로 올라간다. 그 모습을 보던 여인네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를 따라 주인도 들어가는 게 아닌가? 덜컥 의심이 생긴 단이 시종에게 눈짓하니 호위무사인 시종이 날렵하게 부엌으로 달려들어갔다. 단이 안절부절 못하고 주위를 살피는데 시종이 먼저 나오며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공자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좌정하는 단의 움직임이 어색함을 눈치채고는 추광이 묻는다. 별일 아니오만 아까 산길을 헤매다 돌적 위에 무릎을 찍은 듯하오. 추광이 재촉하여 단이 바짓단을 걷어올리자 아니나 다를까 정강이에 피멍이 들었다. 나야 이 정도라 괜찮소만 저 사람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옆구리를 찔렸다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보, 추광이 고개 돌려 부르니 안주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무슨 말을 주고받은 뒤 안주인이 부엌에 들어갔다. 잠시 뒤 돌아와 보자기 둘을 추광에게 건네준다. 추광이 먼저 보자기 하나를 펼쳐 속에 든 것을 손에 발라 단의 상처에 조심조심 바른다. 이어 추광이 시종에게 앉으라 하고 옷서풀 들쳐 옆구리 상처를 살핀 뒤 이번에는 다른 보자기를 펼쳐 같은 식으로 바른 뒤 헝겊으로 싸맨다. 이 모양을 보다 궁금해진 단이 묻는다. 둘 다 풀을 찍은 것인데 색과 향이 다르니 혹시 신분에 따라 다른 약을 쓰는 것이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자님께 바른 것은 감초잎이고 이분께 바른 건 호랑이 풀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는 매 한 가지인데 두 분이 지닌 기운이 달라 거기에 맞는 풀을 처방한 것입니다. 요령모를 말씀이오. 허나 이 풀을 바르니 신기하게도 옥신거리던 게 사라졌소. 그대는 어떤가? 단이 시종을 바라보며 말하는데 시종이 마찬가지라는 듯 화난 표정을 지으며 웃는다. 대청에 상을 올려둔 주인 내외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남자는 술독을, 여자는 호리병과 잔이 든 술상을 들고 나와 대청에 올린다. 이어 여인이 마당을 지나 문 밖으로 나가더니 큰 채에 각종 채소를 담아오는데 주인이 불이 나게 달려가 받아 올리니 여인이 다시 나가 채소를 한 채 더 담아 올린 뒤 다시 부엌으로 향한다. 대청에 오른 주인장이 예를 갖추어 단 일행을 좌정토록 하는데 그렇게 뜸을 들이는 사이 그윽한 향과 함께 여인이 찻상을 들어올린다. 주인장이 이를 받아 식탁 위에 놓는데 주전자가 둘이요 잔이 셋이다. 단이 뭐라 말을 꺼내기 전에 주인장이 주전자 하나를 들어 자신의 잔에 따르더니 음미하듯 마시고는 다른 주전자를 들어 다시 자신의 잔에 따르고 천천히 마신다. 남자가 여인의 상을 받아드는 일이나 대작하기 전에 주인이 먼저 마시는 일이나 모두 낯선 장면이라 단은 신기하기만 한데 시종이 눈짓하여 퍼뜩 정신을 차린다.